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에 누더기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확정된 안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변경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입법 예고가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첫 소식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세제 개편안의 수정 또는 보완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누더기를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의견을 듣는 거예요. 당연히 반론이 있겠죠.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함부로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거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죠. 정책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건 당연하다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반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이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특히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완벽한 안이 어디 있겠느냐며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해선 갈등만 격화될 뿐 문제의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고 국회 논의도 거쳐서 보완하는 게 세제 개편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무슨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걸 또 수정 보완하겠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 대통령은 세제가 바뀌어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진다며 구 부총리에게 낮은 자세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돼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했는데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임기 중 세종 집무실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하자는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 전월세 가격이 오를 거란 우려가 여야 모두에서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여야 의원 중 상당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강화된다면 세입자로 부담 전거나 세입자의 퇴거가 늘어나면서 전 월세 가격이 뛸 거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실거주도 매각도 어려운 집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증가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소유자는 그 주택에 실거주하거나 또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김윤덕 국토장관은 공동명의 과세가 불리하다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결혼을 독려하셨는데 그럼 이것도 제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금리 정책 대출의 경우 결혼하면 오히려 합산 연소득 기준이 낮아져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신혼부부일 때 8,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아니, 한 명 기준이 6천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선 여야가 내탁 공방을 벌였습니다. 착공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내내 이렇게 하니까는 주택 공급이 잘 되겠습니까?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400여 곳의 정비구역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정비사업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은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택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 3기 신도시 공사기간 단축 같은 속도전을 약속하면서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선 회의적인 생각을 밝혔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재개발의 경우는 사실은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긴 해요. 오늘 용산 재건축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 물량이 느는 게 없다. 순증 물량이 늘어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여기 와보면 아주 극명하게 잘못된 말씀이라는 걸. 그러면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서계 청파동 일대의 경우 기존 주택 6,393세대가 8,088세대로 1,695세대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700호 가까운 신규 주택이 늘어나면서 없던 주택이 더 추가로 생기는 게 26.5%가 최근 3년 서울에서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 주택수가 2만 호 늘어났다며 오는 2031년까지 31만 호가 들어설 다른 정비사업지 253곳에서 8만 7천 호가 늘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의 핵심 주택 공급 수단은 재건축 재개발이라며 이 대통령의 날을 세운 오 시장은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둔 정부에 용적률 상향과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정비사업 관련 금융 지원 등도 요구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요즘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면 소득이나 신용도보다 누가 빠르게 신청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선착순으로 받다 보니 새벽같이 대출 신청을 하려고 해도 하루 접수 한도가 금세 동나버립니다. 아직 8월인데도 은행마다 연간 대출 한도가 가까워지면서 서민들에게 대출의 벽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직접 해봤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하루 접수량이 초과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뜹니다. 카카오뱅크는 매일 아침 6시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받는데 1일 접수 한도가 순식간에 소진됩니다. 인터넷에서는 오픈런에 실패했다는 글부터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글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대출 오픈런은 최근 시중은행들의 높아진 대출 문턱 때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목표치를 이미 1조 원 이상 초과했습니다. 지난달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은행들은 주담대 한도를 낮추고 비대면이나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도 잇따라 중단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마친 매수자는 물론 잔금 대출이 필요한 입주 예정자까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한 입주 예정 단지에선 은행들이 지정한 시간에 맞춰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선착순 안내에 들어야만 상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분 전, 5분 전에는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요. 59초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딱 눌러야 그래야 정각에 보내지면서 이제 순위 안에 들 수 있거든요. 대출이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보험 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먼저 비공식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해드릴 거고요. 보험 설계도 제가 같이 하거든요. 나중에 금융상품 하나 부탁드릴게요. 정부가 세제 개편안으로 서울 지역 매물 출회와 이주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정작 대출 규제로 거래는 안 되는 복잡한 상황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 조정 방안 등이 포함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남부지방을 덮친 가뭄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가뭄이 나날이 심해져 농업용수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수지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농민들은 지하수라도 끌어쓰기 위해 하천 바닥까지 파고 있습니다. 김수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남 밀양의 한 저수지. 저수지 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습니다. 저수지와 이어진 수로는 물이 흐른 흔적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물을 대지 못한 논바닥은 쩍쩍 갈라졌고 볏잎은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저 위에 저 논 말란 거 저 보이소 저거. 이거 놓으면 끝이지요. 인근 하천에서 저수지로 물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경남 지역 저수율은 33%,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밀양 저수율은 25%로 경남에서도 가장 심각합니다. 가용 자원을 다 이용해가지고 하천 원수 물을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물을 펌프를 이렇게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메마른 하천 바닥에 구덩이까지 파는 곳도 나타났습니다. 하천 바닥을 2에서 3m 깊이로 판 뒤 바닥 아래로 흐르는 지하수라도 끌어모아 인근 농경지에 대보려는 겁니다. 하천 한가운데에 파놓은 이 구덩이에서 끌어올린 지하수는 양수 펌프를 통해 이곳 양수장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이곳에 모인 물들은 다시 한번 인근 농경지로 향하게 됩니다. 전국 58개 시군에서 가뭄이 시작됐는데 대부분 경남에 몰려 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이 농업용수 가뭄 상태이고 이 가운데 3곳은 심각 단계입니다. 이대로 비가 안 오게 되면은 아마 올해 이제 벼작물이라든지 밭작물은 아마 이 수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경상남도는 현재까지 1,800헥타르, 축구장 2,500개 면적의 도내 농경지에서 폭염 가뭄 피해가 발생한 걸로 집계했습니다. SBS 김수윤입니다. 길어진 폭염으로 채소값이 지난달에 비해 많이 올랐습니다. 더위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건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영희 씨. 요즘 장을 볼 때마다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시장에서 이거 사고 있는데 사장님이 뭐란지 알아요? 오늘 엄청 올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에 김밥 재료인 오이가 한 달 전보다 59% 오르는 등 더위에 취약한 채소류 가격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칼국수 위 고명으로 올리는 애호박 가격은 한 달 사이 46% 급등했고 양파는 10%, 당근도 9% 올랐습니다. 폭염과 가뭄에 작황이 나빠지면서 배추 도매가는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안 자라는 거죠. 녹고. 열무 이런 것도 한 단에 한 2,500원 정도 하던 게 지금 5,000원, 6,000원이니까 거의 배. 시금치 가격도 2배가 됐는데 더위에 쉽게 무르다 보니 아예 밖으로 꺼내놓지도 못합니다. 시금치 날이 더우니까 녹아갖고 도저히 안 되고 이제 이거를 큰 문제를 말아갖고 찾는 분만 제공을 해드려요. 제철 과일도 폭염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박 가격은 한 달 새 13% 올랐고 복숭아는 더위에 쉽게 물러 제값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올 때부터 복숭아를 만지면 뜨끈뜨끈해 복숭아가 열을 받아가지고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오후에 되면은 거의 마진 없이 그냥 뭐. 더위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에 소비자들의 장바구니도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야채 얼갈이 배저 열무 저 배추 그런 게 많이 올랐어요. 부담돼서 못 사 먹지고 싼 거 사 먹고. 정부는 채소류의 최근 가격은 평년과 비교해선 낮은 편이라며 추석 성수기까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최대 40% 정부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홍효재입니다. 15호 태풍 차노미 오늘과 내일 일본을 관통할 예정입니다.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한반도에 어느 정도 비를 뿌려줄지도 관심입니다. 곧 태풍이 상륙하는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문준목 특파원,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고 비도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태풍은 도착한 겁니까? 네, 태풍 중심부가 이곳 도쿄를 비롯한 일본 수도권에 상륙하는 시점은 밤 9시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 차노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고요. 바람도 보시는 것처럼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차노이 도쿄를 거쳐 일본 혼슈를 동에서 서로 관통한 다음 내일 오후 3시쯤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면서 우리 동해 쪽으로 빠져나갈 걸로 예상했습니다. 보통 일본을 통과하는 태풍은 편서풍을 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차노은 북쪽에 강한 고기압에 막히면서 이례적으로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역방향 진로를 보이는 점이 특징입니다. 과거 이런 역방향 태풍은 바람보다는 많은 비 때문에 피해를 남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15호 태풍 차노이 중국에 큰 피해를 준 13호 태풍 돌핀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일본 기상청은 내일까지 일부 지역에 하루 100mm 이상 폭우가 내릴 걸로 보인다면서
토사 붕괴나 저지대 침수, 강물 범람 등에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일본 동쪽 태평양 연안엔 최고 7m 높이의 파고가 예상되고 하네다와 나리타 공항에선 오늘 64편의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태풍이 소멸된 뒤 남은 수증기가 우리나라 동해로 유입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에는 부산과 울산 등에도 최고 4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였습니다. 남아메리카 콜롬비아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21세기 들어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공항 천장이 무너지고 건물들이 잇따라 붕괴되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60명이 넘습니다. 먼저 김용태 기자입니다. 위태롭게 서 있던 4층짜리 건물이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평온하던 거리는 순식간에 매캐한 흙먼지와 사람들의 비명으로 뒤덮였습니다. 유리창이 뒤틀린 채 흔들거리던 이 건물도 한쪽 벽이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의료시설에선 외벽이 하나둘 떨어져 내리자 목숨을 건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공항 승객들은 천장 여기저기가 무너지자 테이블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Por un momento pensé que hasta aquí llegué. Marica, fue increíblemente, marica. 현지 시간 월요일 아침 7시 34분 남미 콜롬비아 서부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99년 규모 6.2의 지진으로 1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입니다. 진앙은 수도 보고타에서 직선거리로 230km 정도 떨어진 초코주 지역으로 페레이라와 칼리 같은 도시의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지금까지 164명이 숨지고 8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o we start to walk into the exit and the earthquake was getting stronger and stronger. So it was really scary for us. 강한 진동은 수도 보고타에서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심하게 좀 많이 흔들렸거든요. 여기서 한 30년 살았는데 그런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외교부는 현재까지 교민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많은 데는 교민들 서너 분 계시는데 전화 연락은 안 되고 있거든요. 대사관이랑 저희들도 계속 연락드리고 있고. 콜롬비아에는 교민 약 800명이 있으며 대부분 수도 보고타 일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지진 피해 현장에선 주민들까지 맨손으로 나서 생존자를 찾기 위한 필사의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종자만 2,000명을 넘어선 걸로 집계된 가운데 통신과 길이 끊긴 곳도 많아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가족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소방대원은 무너진 잔해 사이를 수색합니다. 5,000채 넘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파손된 가운데 페레이라, 칼리 등 주요 지진 피해 지역에선 이틀째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맨손으로 잔해 더미를 헤쳐가며 매몰된 실종자를 찾느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Porque pues en algún momento puede que sea un familiar de uno que esté ahí. Uno no puede ser indiferente cuando hay un tipo de situaciones así. 칼리에선 무너진 5층 건물 더미에 갇혔던 생후 6개월 아기가 엄마와 함께 기적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하고 한 민간 데이터베이스에 신고된 실종자 수는 2,700명을 넘어섰습니다. Mi apartamento era el 302, que se acabó, como ustedes ven, totalmente. Y adentro estaba mi esposa, no sabemos si está viva o muerta. 지진 발생 사흘 전 취임한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구조와 수색 작업에 군병력도 투입했습니다. Del nuevo gobierno podremos superar este terrible impasse que enluta hoy a toda Colombia y por supuesto
지진이 발생한 촉호주는 정글과 산악 지형이 많은데 이번 지진으로 통신이 두절되고 곳곳에 길이 끊긴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망 실종자 등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유덕희입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곳은 전 세계 지진과 화산 활동이 집중되는 브레고리 지역입니다. 특히 바로 옆 베네수엘라에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진이 발생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인데요. 두 대형 지진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지진의 시작점은 콜롬비아 서부 연안 초코주 일대의 지하 110km 지점입니다. 전 세계 지진과 화산 활동의 90%가 집중된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브레고리에 속합니다. 태평양 바닥의 해양판인 나스카판이 대륙판인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파고드는 경계여서 누적된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져나와 강력한 지진파를 일으켰다는 설명입니다. Pero recordemos que Colombia está lleno de fallas activas en superficie con un sistema de subducción activo. 진원이 지하 110km로 깊었지만 규모 7이 넘는 강진의 위력은 과거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수백 개와 맞먹을 정도여서 큰 충격이 지상으로 전해졌습니다. An estimated 1.5 million people experienced estimated intensity 7 shaking, and that's strong enough to cause damage. 불과 한 달 반 전에도 인접한 베네수엘라에 규모 7.2와 7.5 연쇄 강진이 발생해 6천 명 넘게 숨졌는데 두 지진은 진앙이 서로 1,060km나 떨어져 있고 서로 다른 판 경계에서 발생해 직접적인 연관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다만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누적된 판 경계의 힘이 주변 다른 단층을 자극해 지진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잇따른 강진 피해 칠레와 멕시코,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들과 미국이 구조, 의료 지원을 약속했고 아직 지진 피해에서 회복하지 못한 베네수엘라도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폭염 때문에 전면 중단됐던 프로야구가 오늘 재개됐습니다. KBO는 이를 계기로 폭염에 따른 경기 규정을 새로 손질했는데요. 앞으로 선수와 관중들 안전을 지키기에 충분한 대책인지 박하정 기자 보도 먼저 보시고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40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 열린 지난주 프로야구 경기. 선수들이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20대 관중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하자 KBO는 긴급회의 끝에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거나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면 경기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최고 기온만 따져오다 습도가 반영되는 체감온도 기준을 도입한 건 진전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할까? 봉황대기 고교 야구대회가 열린 지난 7일 오전 10시쯤 서울의 체감온도는 33.9도로 새 규정대로라면 프로야구 경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라운드 온도가 66도에 육박하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에 선수들은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사우나에서 야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복사열까지 포함해 폭염이 선수에게 주는 영향을 종합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온열지수, 이른바 WBGT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옵니다. 봉황대기 경기가 끝난 뒤 저녁 6시쯤 취재진이 경기가 열린 야구장을 찾아 온열지수를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습도와 복사열을 포함하는 온열지수는 별도 산정 방식에 따라 기온보다는 낮게 표시되는데 인조잔디 위에서 잰 기온은 38.7도, 온열지수는 32.2도였습니다. 선수들이 머무는 더그아웃 안은 기온 39.1도, 온열지수 32.9도로 그라운드보다 높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온열지수가 31도를 넘으면 온열질환을 우려해 야외 운동 전면 금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러닝트랙, 아스팔트 이런 곳은 열을 굉장히 머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실제 느끼는 열 스트레스를 측정했다. 군대나 스포츠 계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축구 등 일부 스포츠 종목에선 온열지수가 이미 국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박하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된 온열지수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한데요. 이건 어떻게 측정하는 건가요?
네, 그 온열지수 재는 간이 측정기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까맣고 동그란 센서에서 복사열 측정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작게 구멍이 뚫려 있는 이 부분에서 습도를 감지하고요. 일반 온도계처럼 기온도 잽니다. 이 세 가지 수치를 종합하는데 습도가 높으면 체온 조절이 힘들어서 선수들이 더 빨리 지치고 체온도 급상승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면 습도의 70% 가장 큰 가중치를 두고 복사열 20%, 온도는 10%만 반영합니다. 우리 고용노동부도 용광로가 있는 제련소처럼 고열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선 이 지수를 적용해서 쉬는 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온열지수가 다른 종목에는 이미 도입이 됐다고요? 네, 피파에서는 경기 시작 전에 이 온열 지수를 재서요. 32도가 넘으면 휴식 시간을 주도록 하고 경기를 아예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는 미국 프로축구에선 온열 지수가 약 28도만 넘어도 휴식 시간을 줘야 하고요. 우리나라 K리그는 경기 감독관이 온열 지수를 재긴 하는데 명시적인 경기 취소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사실 선수들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큰 거죠. 구체적으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KBO는 온열지수 도입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아무래도 활동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축구에서 온열지수가 먼저 도입된 걸로 보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온열지수 규정은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일본 고교야구, 그러니까 고시엔에서는 시합 시작 전에 온열지수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이 폭염으로 프로야구가 중단된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이 KBO에 물었더니 앞으로 경기 운영위원이 실측을 하면서 데이터를 쌓은 뒤에 온열지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하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름철 출입문을 활짝 열어둔 채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은 상점들 흔히 보셨을 겁니다. 상인들은 손님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김민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예, 서울 명동을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생각보다 그늘막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더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아주 폭염이 강할 때가 그런데 지나다니다 보면 시원한 바람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을 때가 있는데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가게들 앞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른바 개문 냉방이라고 하는데 2층 높이 출입문을 통째로 열어둔 가게도 보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가게 앞에 모여 앉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띕니다. 자, 온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을 닫아놓고 영업하는 가게 주변의 길의 온도를 재보면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높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이렇게 문을 열어두고 영업하는 가게 주변의 온도를 재보면 아까보다 진한 남색으로 온도가 낮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에어컨 바람 이렇게 옆에서 나오면 틀어내서 좋기는 한데 인기는 가죠, 시원하면. 최근 폭염 속에 서울과 수도권 주요 상권의 경우 절반 이상이 개문 냉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러 잠깐 열시키려고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적도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에너지 낭비가 좀 많이 되는 것. 전력량이 1.7배가량 들지만 상인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매출 있는 분이 할 수 없죠. 지나가면서 상공기가 있으면 저도 다 해로 입히도 하니까 다 많아요. 예비 전력량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가 지시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지자체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시가 있어야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강력한 제재 조치가 가능하고요. 홍보 캠페인 위주로. 실제로 개문 냉방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전력 위기 상황이 예상됐던 지난 2016년 여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지난해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무려 581억 원에 달합니다. 대부분 4등 5만 원과 5등 5천 원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판매점에서 산 실물 복권은 구매자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1년 안에 당첨자가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기금으로 환수되는데요. 앞으로는 로또 복권을 앱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는 18일부터 간편 결제 앱인 페이코에 생기는 내 복권 지갑 메뉴에 구매한 로또를 등록하면 당첨 여부 알림은 물론 기한에 맞춰 당첨금도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200만 원 이하는 페이코 포인트로, 200만 원을 넘으면 실명 인증을 거쳐 등록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전자 등록한 경우에도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을 우선하기 때문에 실물 복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아들이 돌보며 지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화염에 못 이긴 구조물은 폭발음과 함께 힘없이 떨어져 나가고 잠시 뒤 도착한 소방대가 연신 물을 쏟아붓습니다. 서울 가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4시 50분쯤 15층에서 순식간에 불꽃이 솟구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대편으로 문을 열고 나니까는 그 15층에서 연기가 탁 올라온 거예요. 경찰차 오고 소방차가 한 10몇 대 정도 왔어요. 불은 1시간 1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불에 탄 세대에 살고 있던 61살 A씨와 38살 B씨 모자가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가정으로 뇌병변 장애를 앓는 A씨를 남편과 아들 B씨가 돌보며 생활해왔는데 남편이 외출한 사이 불이 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가스 터진 것처럼 펑펑해요, 2번. 3분인데 그 아저씨는 좀 밖에 나왔다고는 봤던데. 이웃에 사는 60대 주민 1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주민 40여 명은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함께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모자가 불길을 피하려다 창밖으로 떨어진 것인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 평택에 있는 화학물질이 대량으로 보관된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큰 불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진화 작업에 사용된 특수약품이 하천에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어 긴급 방제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지연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창고 위로 치솟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건물 외벽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타버렸고 철골 구조물도 주저앉았습니다. 경기 평택의 한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건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화재가 난 현장에서 300m가량 떨어진 지점입니다. 40분 정도 서 있었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매캐한 냄새가 나고 눈과 목이 아플 정도로 연기가 사방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다른 지역의 소방장비까지 투입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이 선포됐고 큰 불은 9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불에 탄 창고 2개 동은 석유류 등 인화성 위험물을 약 354만 리터까지 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 100여 종의 화학물질이 보관돼 있어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국은 긴급 진화를 위해 물에 섞어 쓴 특수 소화 약재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수문을 열지 말아라. 방송을 좀 전에 또 하고 흘러서 아산만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양수류 같은 경우에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천으로 이어지는 배수로에 들어찬 물을 빼내기 위해 살수차 14대를 동원한 당국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늦은 밤까지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SBS 임지연입니다. 경기 안성의 한 국도에서 승용차와 덤프트럭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3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배성재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안성의 한 국도. SUV 차량 한 대가 마주오던 대형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합니다. 사고 당시 강한 충격에 불꽃과 동시에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근처 CCTV 화면엔 충돌 직전까지 두 차량 모두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당시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사고는 새벽 4시 50분쯤 안성시 삼중면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25.5톤 덤프트럭을 들이받으며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부딪힌 덤프트럭은 충돌 지점에서부터 약 40m가량 떨어진 이곳에 와서야 멈춰 섰습니다. 이미 덤프차 운전자는 의식이 없고 엎드려 있는 상태였고 차량 안에는 앞에 좀 많이 심하게 파손이 돼 있어가지고 A씨를 포함해 뒷좌석에 타고 있던 남성과 여성 등 20대 3명이 모두 숨졌고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행은 대학생으로
인근 영화 세트장에서 새벽까지 영화를 촬영한 뒤 기과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에 대해서도 음주 검사 등을 진행하면서 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됐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살던 11살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목사에 이어 외할머니도 구속됐습니다. 수차례 학대 신고에도 아이를 다시 교회로 돌려보낸 경찰과 지자체를 향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TJB 오인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50대 여성이 법원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걸어 나옵니다. 지난 5일 천안의 한 교회에서 의식저하 증세를 보이다 숨진 11살 A군의 외할머니입니다. 법원은 오늘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할머니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숨진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나요? 교회에서 아이 왜 묶어놨습니까? 한편 A군이 숨지기 전 학대 의심 신고가 반복됐는데도 결국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관계기관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 나흘 전 새벽 홀로 도로를 건너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A군. 함께 있던 손님은 A군을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시 입은 상태로 매장에 그냥 들어와서 저한테 인사했는데 그때 눈 아래쪽에 멍이 있었고요. 경찰과 시청 공무원은 보호시설 입소를 논의했지만 A군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에도 A군은 교회 밖에서 한 시민에게 발견됐습니다. A군은 지난 3일 시민과 함께 교회 근처 파출소를 찾아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에 분리 조치를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A군은 다시 외할머니가 있는 교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결국 분리 조치가 법원에서 기각된 당일 A군은 교회에서 이상 증세를 보이다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까지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TJB 오인균입니다. 경기 수원 광교의 한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1m에 달하는 대형 도마뱀이 나타났습니다. 학교와 어린이집이 밀집한 곳이라 관계기관이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산책로 한쪽에서 커다란 도마뱀 한 마리가 기어갑니다. 오마이갓. 몸 길이 1m에 달하는 도마뱀은 긴 혀를 날름거리다 사라집니다. 최근 경기 수원 광교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나일 왕도마뱀으로 추정했습니다. 성체에 임박한 2년생으로 보이긴 하고 이는 도마뱀이 이렇게 큰 도마뱀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고 누군가 유기됐거나 버려졌거나 혹은 탈출했거나. 나일 왕도마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으로 국내에 들여오려면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독은 없지만 성체는 2m까지도 자라고 위협을 느끼면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빨이 날카로워서 많이 다칠 거예요. 얘네들이 물고 막 흔들거든요. 소액을 하긴 해야죠. 도마뱀이 발견된 곳이 초등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등이 밀집한 지역이라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부터 여기까지 다 통학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동네는 아이들이 많아요. 어린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도마뱀이 너무 크니까 위험할 수 있죠. 수원시와 소방당국이 오늘 일대를 수색했지만 도마뱀은 발견하지 못했고 인근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원시는 해당 도마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나 한 달 전에 잃어버렸다고 말해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엔 경기 여주의 소양천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인 샤마거가 발견돼 포획되기도 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우리 군 공항에 전투기 관제 통신 내용을 도청하고 주한미군 기지에서 군사 정보를 수집한 중국인들이 구속됐습니다. 모두 퇴역한 중국군 출신이었습니다. 재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중국 군 출신의 60대 A씨는 전북 군산 군공항에서 약 1km 떨어진 호텔에 머물며 우리 군용기 조종사와 관제사의 교신 내용을 도청했습니다. 객실에 SDR 수신기와 안테나 등을 설치했는데 일반 무전기와 달리 수신만 가능해 도청 사실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과거 국내 입국 기록이 없던 A씨가
재작년부터 한미 공군의 군사훈련 시기에 여러 차례 입국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A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교신 내역의 유출 범위와 배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민간 항공기의 교신 내용을 듣는 취미가 있고 전투기 조종사의 교신 내용을 듣고 싶어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일반 이적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하는 일이 아닐 거라는 거죠. 정보전 내지는 인지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제도적 안전장치나 그리고 경각심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주한 미군기지 근처에서 군용 물품을 파는 군장점을 운영하며 각종 군사정보를 빼돌린 또 다른 중국인 40대 B씨도 구속됐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경기 평택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C씨를 포섭해 부대 내 무기 이동 정보 등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역시 중국군 출신으로 경찰은 각종 정보를 제공한 C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전국 검찰청을 돌며 진행된 임용 설명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으로 옮길 만한 뚜렷한 유인책이 부족하다 보니 검사들 대부분 관심을 보이지 않고 검찰 수사관들도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개청준비단이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대검 소속 검사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에 참석한 검사는 40여 명으로 대상 인원의 10% 수준에 그쳤습니다. 검사들의 관심이 저조한 건 마땅한 유인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3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는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중수청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되는데 차장, 부장검사, 10년차 이상 검사와 달리 직급이 낮아지고 경찰과 직급 역전 현상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검사는 오는 20일까지 중수청 이동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 공소청과의 차이가 확정되지 않은 점도 이적을 꺼리는 이유로 꼽힙니다. 오늘 설명회장에서 주로 나온 근무 여건이나 순환근무, 보직 등을 묻는 일부 질문에 준비단은 협의 중 또는 미정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차장급 검사는 SBS에 인생을 걸고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다 보니 결정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시각 열린 수사관 대상 설명회엔 500여 명을 수용하는 서울중앙지검 대강당이 가득 찰 정도로 검사 설명회와 온도차가 있었지만 설명회 뒤엔 고민만 더 커졌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보수, 직책, 보직 여러 가지 조직의 운영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빨리 가서 우리가 선점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가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자꾸 이게 퀘션 마크가 달리니까 내일 제주지검을 끝으로 전국 순회 임용 설명회가 마무리되는데 중수청 출범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인력 확보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해 군용기로 갈아타는 위장 작전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용기에 탄 취재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혹시 모를 테러에 미끼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김영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9일 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구형 전용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영국 공군기지에 내려 새 전용기로 갈아탔습니다. 신변 위협 때문이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트럼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가 공개한 그날의 진실은 달랐습니다. 트럼프가 튀르키예에서 구형 에어포스1 전용기에 탑승한 지 5분 뒤 에어포스1 뒤편 왼쪽으로 기내식 트럭이 다가오는데 오른쪽 뒤편엔 탑승 계단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C-32A 군용기가 보입니다. 1분 후 트럭이 에어포스1에서 멀어지더니 군용기 뒤편으로 이동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반대편 문을 통해 이 기내식 트럭으로 빠져나간 뒤
군용기로 옮겨 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감쪽 같은 위장 탈출을 위해 여객기 출입문까지 올려진 기내식 운반 트럭의 컨테이너에 트럼프가 몰래 들어갔고 그동안 취재진에겐 창문 덮개를 가리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Do you know why they had us close our window blinds? That was not usual. They didn't ask me to close mine, but 영국까지 군용기로 와서 다시 구형 전용기에 서둘러 오른 뒤 새 비행기로 또 갈아탔다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 없는 전용기에 탄 취재진은 이란을 속이기 위한 미끼가 된 셈입니다. 언론을 감쪽같이 속인 트럼프는 전용기에 남아있던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But if I go, you go. SBS 김영아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저항 시인이자 소설가인 심훈의 친필 원고가 사후 90주년을 맞아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생전 출간되지 못했던 시집 그날이 오면엔 붉은색으로 남겨진 일제의 검열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이주상 기자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슴 지을 그날이. 그날이 오면의 원래 제목은 단장 이수,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심훈 선생은 1932년 심훈 시가집을 준비하면서 이 시의 제목을 그날이 오면으로 바꿔 직접 쓴 뒤 총독부의 검열을 받았습니다. 총독부의 반응은 삭제라는 붉은 도장, 일부 문구가 아닌 시 전체를 삭제하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시집은 선생 사후, 광복 이후인 1949년에서야 출간됐습니다. 선명한 검열의 증거와 선생의 필체가 담긴 원고가 사후 90주년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제의 그 필화, 이 감신, 그 감독은 굉장히 철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선명하게 남은 게 이거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원고는 선생의 셋째 아들인 심재호 씨가 미국으로 이주하며 간직해오다 최근 국립한국문학관에 기증했습니다. 아버님도 조국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항상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936년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쯤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 소식을 듣고 신문 호외 뒷면에 손으로 급하게 써내려간 마지막 시 오 조선에 남아여 역시 처음 공개됐습니다. 선생의 대표작인 소설 상록수의 친필 원고 700여 매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귀환한 원고와 관련 자료들은 내년 초 개관하는 국립한국문학관에 영구 전시될 예정입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구글 앱의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지난 2021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네이버 앱을 넘어섰습니다. IGA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구글 앱 이용자 수는 4,702만여 명으로 네이버를 17만여 명 앞섰습니다.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과 검색 대화형 AI 서비스 이용 확산이 이용자 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등을 이유로 일반 유권자가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했던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으로 선거 관련 규정을 어긴 사실은 존재하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볼 수는 없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서울과 인천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소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오늘도 서울이 34도, 여전히 더웠지만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는 하루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주변에 발달하고 있는 태풍들이 우리나라 날씨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내일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동풍이 불어들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불볕더위가 나타나겠고 동해안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태풍 차놈이 오늘 밤사이 일본
일본 열도를 관통하면서 세력이 약해질 텐데 약해진 저기압이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차츰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내일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 사흘 동안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올여름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경남권 동부에도 모레 비구름이 닿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동해안 지역에 20에서 최고 60mm, 부산과 울산, 경남 동부 내륙에 모레 10에서 40mm의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열대야는 오늘 밤도 쉬어가겠습니다. 최저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어젯밤보다 한층 더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주가 33도로 서쪽 중심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대기하층에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륙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주말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